네, 국회가 아직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시한인 오늘도 이 경찰국, 행안부 내에 신설되고 있는 경찰국 예산,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관리단 관련된 예산, 또 법인세 문제 등을 놓고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를 하면서 69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야당이 이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서로 hir난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그리고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쳐다보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5억 원밖에 되지 않는 행안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죠. 이 두 예산 때문에 639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꾸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얘기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야당이 기껏해야 경찰국 예산 5억 원, 그러니까 인사관리정보단 법무부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상민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든 그 예산 5억 때문에 이 639조를 통과 못 시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거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와 그리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사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가 됐다. 경찰국 두 가지가 남았다. 법인세이나 경찰국 인사정보 관련 예산 두 가지가 남았다. 그러니까 쟁점이 됐던 게 뭐죠? 기억이 잘 납니까? 저도 잘 안 나는데 임대주택, 지역화폐, 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 사안들은 대충 의견 접근이 됐다. 법인세도 주호영 원내대표 설명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의견 접근 됐는데 결국 남는 건 뭐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설명이니 사실관계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만 가장 적확하게 현장에서 하는 사람의 상대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은 말 그대로 행안부의 경찰국, 한동훈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단 써라. 우리는 이걸 정식 예산으로 편성 못 해주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처럼 비춰진 측면이 분명히 느껴져요. 지금 그러면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미어서 그 두 사람이 만든 조직 관련된 예산 5억 원. 그 5억 원 때문에 639조 원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 두 가지 조직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여야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게 김진표 의장의 2차 중재안이었어요. 이 말은 대입법 보면 민주당에서 결국은 예비비로 해줄 수는 있지만 정식 예산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정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워가지고 겨우 5억밖에 되지 않는 그 예산 때문에 639조 나라 전체 예산, 서민 예산을 포함한 그 예산을 붙들어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미운 건 일단 믿고요. 미운 건 두 사람이 미운 건 미워요. 그건 팩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두 조직이 문제의 두 조직이
법 개정 사안인 겁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 예. 근데 법 개정을 얼렁뚱땅 그냥 뭐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가지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조직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예산은 손 좀 보겠다라는 그 결의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 아이템으로 남게 된 이유는 예. 이 두 사람이 미운 건 미운 거고 이 두 조직 결국은 정말로 하고 싶었으면 법을 고치든지 예. 뭔가 하여튼 원칙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타결이 어떻게 될지는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원 한 장 못 주겠다는 자세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600조가 넘는 예산에다가 따지면은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끝까지 이렇게 이걸 잡고 브레이크를 잡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이 조직은 태생부터가 좀 이상한 조직이다.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 태어난 거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야당이 이 경찰국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야를 질타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대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정부 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이 경찰 관련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조직에 대해서 야당이 딴지를 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은 이상민 장관 말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 들 것도 없이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국이 설립된 근거는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다라고 하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데요. 예. 법무부 검찰국의 권한이 행안부 경찰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속기관 직제 그 규정 읽어봤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런 거 하려고 경찰국까지 만들었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까 싶을 정도로 경찰국이 큰 의미가 없어요 하는 일이. 예. 그래서 이건 발목 잡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에요. 여기도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 규정이 있냐면요. 이게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원래 인사검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인사혁신처장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정부까지 쭉 누가 해왔느냐. 대통령 비서실 그중에서도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이 해왔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공직 후보자 뭐 정보 수집 규정에 따르면은 인사혁신처장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이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 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2022년 6월 7일 날, 올 6월 7일 날 이걸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은 그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밑에 이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행정부의 재량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꼬치꼬치 그 간섭하는 거는 입법부의 권한남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도 그렇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야당이 그러면 정말 생뚱맞게 지금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 나라 예산을 묻고 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법적 검토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을 탄압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국회를 1도 인정하지 않고요. 예산에 대해서 다수당인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협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에 대한 존중, 야당에 대한 존중이 단 하나 있었습니까? 영수회담도 다 거부하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대화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은 내 마음대로 편성했으니 내 마음대로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 이야기는 국회에서 그래도 합의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예. 이야기인데 그것의 이야기에서 지금 여당처럼 이게 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찰국 신설 문제나 이런 거 발목 잡아서 된 게 아니라 경찰국 신설 문제도 이런 겁니다. 역대로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경찰국이 없던 경찰국이 생기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법적으로 약간의 서로의 다툼이 있더라도 왜 30년 동안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 그렇게 경찰국을 없앤 이유를 좀 더 여야 타협을 해서 합의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당장 신설한 경찰국에 대해서 용산 참사가 일어났는데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검증도 인사의 대통령제에서 인사는 대통령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정부인 인사핵청처가 가지고 있는데 인사핵청처가 다 처리 못하니까 거기에 인사의 구체적 문제를 처리할 비서실장한테 위임하는 형식을 거쳤는데 이것을 법무부에 다시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인사의 그 정통 원리를 벗어난 편의주의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서로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어 생기는 정말 사소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야가 대타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상민 한동훈 장관이 미워서 그런다. 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은 또 야당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좀 강행을 했습니다. 야 3당이 했는데 오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채택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이태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레 첫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이태원 참사 49제였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갔습니다마는 유가족들과는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5분 만에 자리를 뜨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맞물려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49제 왜 불참했는지 오늘 또 한덕수 총리가 이 현장을 찾았다가 5분 만에 자리를 떠난 그 사연은 무엇인지 직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이 어려운 국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본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정부의 잘못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참 슬프지만 정치인다운 기계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어서 계속 안타깝기만 하네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날 49제 가지 못한 거 고민정 의원은 이제 기계다운 대통령이 이제 기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3년 상이라도 치르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이 묻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당시에 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내 모른 척했다.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도 소개를 좀 했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 같이 뭐 해외 출장 가서 같이 골프를 즐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의 발인식 날 가지를 않고
신나게 춤추는 동영상을 올리질 않았느냐. 자, 이렇게 김기현 또 의원은 이제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49제에 지난 금요일 날 갔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꼭 갈 필요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야당에서는 계란을 맞더라도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왜 안 했냐고 예. 체근을 하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서해안 뭐 연평해서 있는데 하나 참석 안 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 그건 과거 일이니까 넘겨다 치고 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했고 그 분향소 추모 행사를 제가 기억할 때 아주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저도 예. 여기서 나와서 왜 저렇게 많이 가느냐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일 갔던 거 아니에요. 참모들 대동해가지고 예. 총리하고 국무위원들 대동하고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마음은 전달했다. 국가 애도기간 설정하고 전 관공서에 반기 조기 개양했고 그러면 49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사 중에 일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행사가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다른 행사 그날 보니까 중소기업 행사에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눈물 같이 안 흘려주냐.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왜 뭐 3년 상하냐 5년 상하냐 논쟁 묻고 무슨 옷을 입을 거냐 붙었던 예속 논쟁의 연장선상 이외에 아무런 의미 예. 없어요. 그러면 49제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한 자선 행사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한박 웃음을 진 거. 이거는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어야 됩니까? 저는 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울어야 좀 대통령에 대한 요구 수준도 좀 높이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요구 수준을 매일 뭐 울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 저 자리에 가서 그러면 뭐 다시 뭐랄까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할 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너무 이렇게 가면은 결국 나중에 다 보면 공격하는 자들이 당하게 돼 있어. 왜? 국민들도 안단 말이에요. 마음은 예. 아프고 하지만 또 전도 지나치단 말이에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반작용이 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 과유불급이란 말 제가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사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거의 됐고요. 예. 현장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 증명이 됐는데 사후 처리에서 국민들 가슴이나 유가족들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아프게 한 건 이 158명의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분리한 겁니다. 이건 인륜을 거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실언과 망언을 지금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아주 밑바닥에는 예. 세월호 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세월호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했던 정부 것보다 때 훨씬 못하다. 처리했던 것보다도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49제에 대통령이 갔느냐 안 갔느냐가 논란거리긴 한데 그러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갈 만한 지도자가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총리가 갈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희생자들 유가족하고 손잡고 함께 울어줄 만한 지도자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때보다도 훨씬 더 예. 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 때 예. 사실 대통령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도자가 가서 예. 그분들하고 펑펑 울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국정조사도 결국은 공회전 예. 국정조사, 호통 국정조사로 빈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한덕수 총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태원 분향소에 갔다가 5분 만에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유가족 쪽에서 사과도 없이 대통령이 사과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고 사과 없이 방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유가족들의 물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하고 이제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참사 영업, 참사 기생 이런 표현이 좀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그 김상훈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비극이 영업이 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 참사 영업, 참사 기생을 하는 주체는 아마도 시민 단체들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유가족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 자, 이 표현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유가족하고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를 분리해서 예. 하나는 철저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정말 폐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예. 사실은 저 모든 부분이 서로 돕고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될 일이지. 아니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는 그럼 저걸 모르는 척 내버려 두고 유가족만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예.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저분이 어디 출신이고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에 대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 저분은 뭐 저렇게 발언하면 다음 국회의원이 더 잘 될 수 있는 지역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 예. 상황에서 좀 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예로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무슨 일 있을 때 뭐 이래 참배도 안 하고 애도도 안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지금도 그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정권도 잃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야당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여당도 이렇게 잘못해도 되는 거야?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하자고 하는 거고 국민들이 이해했을 때 이제는 좀 그러지 말자고 반복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날이 가면 남이 갈수록 이런 참사를 계속 정쟁적으로 키우고 누구를 특정하게 공격해서 분리해서 한쪽은 나쁜 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뭐 숙주란 말을 썼으니까 기생충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폄하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 김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이태원 참사를 특히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그 친야 단체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에 그게 대해서 김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일정 있을까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법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월호 때하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같은 것이냐, 동격이냐. 그것은 예. 아니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세월호 때는 진짜 꽃다운 어린 아이들이 물에 빠져 수장되고 있는 예. 과정을 우리가 TV로 중계 방송하듯이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공격을 갖다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문상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갔거든요. 예. 49제에 참석한 적은 제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아니요, 제가. 예. 예,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심지어 뭐 제 친한 친구도 그 사망하고 그랬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에도 저는 49제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 49제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안 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공격할 대상인가?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모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추모식장에서 참배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가 책임 없다고 안 하고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반작용으로 저렇게 김 의원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논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물이 각지 또 어려웠던 분들에게 좀 갔습니다. 근로자 또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에게 전달된 선물인데 이 선물 뚜껑을 열어보고선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연말 선물이 우리 국산이 아니라 100%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원산지를 좀 잘 살펴보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생산된 물건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대통령 선물로 선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견과류 세트가 100% 국산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성으로 그냥 보고 넘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뭐 진짜 이 윤주명 민주당 의원 전의 말처럼 아주 그냥 꼼꼼하게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비판을 가해야 될 문제인가요? 원래 이게 청와대 선물은요. 예.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이게 대통령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발송을 하는데 이제 좀 실수를 한 거죠. 특히 견과류는 국산이 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대목에 대해서 논란이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대목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실수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전임 대통령, 전전임 대통령에서 쭉 그걸 좀 기록을 검토해보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덜렁덜렁 하다가 이렇게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의 그 주요한 정치인들이 했던 실수 중에 이것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안 하도록 노력했어야죠. 이게 좀 너무 치밀하지 못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혹시 논평하실 부분 있습니까? 우리 신민희 의원님. 이게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물 세트가 몇 개나 나갔을까 한 8만 9천 명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5종류가 세트별로 있는데 2,300명에 전달된 견과류 세트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리스트는 명단은 아마 명단은 아마 행안부에서 관리해서 대통령실에 올렸겠죠. 그래서 발송은 된 건데 우선 변명 자체가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보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보냈다는 자체가 좀 틀린 거고 좀 조심히 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근데 뭐랄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앉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 외국 견과류로 작업을 해서 팔았겠죠. 그걸 갖다 보니까 실무진의 실수였다. 실수도 자꾸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